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박민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나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집에 돌아가면 항상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죠. 친구들과 놀다가도 해가 지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외로움은 참 컸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내성적이었던 저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시작할 때도 저는 늘 구경꾼이었죠. 대학에 가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하면서 독립했을 때 드디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퇴사한 격리부 직원 김소영 씨가 동료를 만나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대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물어봤고 다행히 그녀도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주고받는 메시지들, 주말마다 만나는 데이트,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이 꿈 같았죠. 100일이 지났을 때 청혼했어요. 준비한 반지와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프로포즈했는데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받아줬을 때 그 행복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행복했습니다. 가구를 고르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든 순간이 달콤했어요. 처갓집 첫 방문도 순조로웠어요. 예비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를 아들처럼 받아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상함을 느꼈어요. 장모님이 잡아주신 날이 평일이었거든요. 금요일도 아닌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길일이 이날뿐이래요. 엄마가 신경 많이 써서 잡은 날이니까 이날로 해요. 소영이의 강한 주장에 그냥 따르기로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신혼집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부적들을 방마다 붙이자고 하더군요. 애군을 막아준다며 제 지갑에도 작은 부적을 넣어주셨어요.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던 거죠.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는 정말 천사 같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신혼생활 초기는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2주 후부터 소영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적적해 하셔서 하룻밤만 자고 올게요. 처음엔 효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친정에서 자고 온 후 그녀에게서 이상한 향 냄새가 났어요. 마치 절에서 맡을 수 있는 향 냄새 같은 것이었죠. 더 이상했던 건 결혼 후 처갓집과의 관계였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 후에는 저를 완전히 차단하셨어요. 안부 전화를 드려도 서둘러 끊으시고 방문하겠다고 하면 극구 말리셨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서운했지만 소영이는 우리 부모님이 원래 그러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영이가 친정에 가는 날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친정에 간다는 소영이를 보내고 월차를 내고 처갓집 근처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이가 처갓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더니 낯선 중년 여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성의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온몸에 방울과 부적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거든요. 처갓집 9층 창문을 통해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고 작은 방에서 촛불 같은 불빛이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처갓집으로 올라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중얼중얼 뭔가를 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집안이 향냄새로 가득했고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소영이와 장인어른, 장모님이 모두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앞에는 제사상 같은 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여성이 무당복을 입고 뭔가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신랑 박민호, 신부 김소은의 혼인식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이 나온 순간 너무 놀라서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놀랐고 소영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에? 이게 대체 뭐야? 왜 내 이름이 나와? 방 안을 둘러보니 제사상에 지푸라기 인형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 이름이, 다른 하나는 김소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사진과 머리카락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무당이 혼이 놀라 도망갔다며 서둘러 나가버렸고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소은아, 어디 갔니? 엄마가 여기 있는데. 저는 소영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죠. 그제야 소영이가 진실을 말했어요. 김소은은 소영이의 죽은 여동생이었습니다.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아파서 제대로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 하더군요. 딸을 잃은 장모님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무당이 소은이의 영혼이 한을 품고 떠돌고 있으니 영혼 결혼식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푸라기 인형으로 의식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며 실제 산 사람과의 결혼식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때 제가 나타난 거였어요.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관계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몰래 제 개인정보와 물건들을 이용해 영혼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오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내 동생이랑 결혼식 올려줘. 너무 불쌍한 아이야.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의식을 부탁하는 소영이를 보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신혼집을 나와 모텔에서 지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 인생 첫 사랑이, 첫 결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소영이도 동의해줬고 빠르게 절차를 마쳤어요. 부모님께서는 사기 결혼이라며 고소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장모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끝내면 소은이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며 협박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신혼집도 정리하고 직장도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몇 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믿기 어려웠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과거가 새로운 시작을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천천히 마음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준비는 안 됐지만 언젠가는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경이 되면 어디선가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윗집이나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제 주변 세대는 모두 비어 있다고 하더군요. 더 무서운 건 꿈이었어요. 매일 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꿈에 나타나서 왜 나를 버렸어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어느 날은 제 침대 옆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료들이 제 뒤에서 계속 누군가가 따라다닌다고 하더군요. 민호야, 내 뒤에 하얀 옷 입은 여자 안 보여?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심지어 CCTV에도 희미하게 뭔가가 찍혔다고 경비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됐고 밥맛도 없어서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 혹시 최근에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과 엮인 적 있어요? 형 주변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후배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들을 잘 보는 체질이라고 했는데 제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뭔가 형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소영이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소영이는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오빠, 사실 엄마가 아직도 소은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빠랑 이혼한 후에도 계속 굿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오빠를 다시 데려오는 굿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했는데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제가 겪고 있는 이상 현상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그리고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자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고 했어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동시에 저도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무당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미 사기 혐의로 여러 번 고발당한 전과자였어요. 심지어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까지 찾았습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더니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 무당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후에는 이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당을 한 명 찾아갔어요. 물론 진짜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그 무당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은이의 영혼을 진정으로 달래줄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소은이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은이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오히려 그 아이의 영혼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억지로 산 사람과 맺어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더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 증언을 녹음해뒀습니다. 완벽한 반박 자료였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소영이 가족과 그 무당이 또 다른 구판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급습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도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촛불을 켜놓고 제사상을 차려놓은 채 그 무당이 또 무슨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사진까지 가져다 놓고 뭔가를 중얼중얼 외우고 있더군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특히 그 무당이 이런 일로 잡혀가면 안 된다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재판은 제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녹음 파일, 사진 자료, 증인 진술까지 완벽했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준비한 무당의 증언 녹음을 틀어줄 때 장모님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자신들이 오히려 소은이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결국 법원에서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무당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고 소영이 가족들도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소은이의 묘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불쌍한 아이더군요. 무덤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리고 준비해간 꽃을 놓았어요. 소은아, 이제 편히 쉬어. 내 가족들이 더 이상 너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방식으로만 추모할 거야.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모든 이상 현상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상한 꿈도 꾸지 않고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뭔가 달라졌다며 신기해했어요. 몇 달 후 소영이가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재판 후 가족들이 모두 정신을 차렸고 소은이를 위해 제대로 된 추도식을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이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고 전해줬어요. 현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로 이직도 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연인도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럽고 진실한 만남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서로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 더 신중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응원해 줍니다. 요즘 가끔 소은이 생각이 나요. 이제는 정말 평안히 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아이 덕분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게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상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용기를 내서 맞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말 절박한 순간이 오니까 숨어있던 힘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게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